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1권 내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만나볼 내용은 문화 부분의 29번째 지문이에요. 29번째 지문이고 이제 주제가 문화인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죠. 부채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런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무슨 이야기라고 나오면 그 내용, 여기서는 이제 부채가 되겠죠. 부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은 좀 상식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목만 보고 들어갔을 때 부담감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겠죠. 자, 부채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부채는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데 쓰는 물건이다. 부채가 무엇인지 부채의 의미,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부채의 의미입니다. 부채의 의미, 뜻, 개념 다 같은 말이죠. 고대로부터 전 세계에 걸쳐 더위를 식히거나 공기를 순환시킬 때, 의식을 거행할 때 또는 의상의 부속품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뭐가요? 부채가요. 부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부채의 쓰임에 대한 것이겠네요. 부채의 쓰임. 정말 다양한 쓰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부분 내용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부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단에서는 부채의 종류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둥글 부채와 젖부채가 있다. 둥글 부채는 부채살에 천이나 종이를 붙여 만든 둥근 모양의 부채이며 젖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이다. 젖부채의 부채살은 손잡이 끝에서 대갈못이나 핀으로 고정하며 부채살 위에는 천이나 종이를 입히되 부채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주름이 잡혀 있다. 이 문단의 내용은 부채의 종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보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채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부채를 들고 다녔으며 제각기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부채가 있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부채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장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고급 부채의 장식은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다. 자, 3문단 내용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부채에 대한 내용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동양 부채를 유럽에 소개한 사람은 15세기에 중국까지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7세기쯤에는 엄청난 양의 중국 부채와 일본 부채가 유럽에 전해졌다. 이 부채들은 동양의 기준에서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었지만 복잡하고도 솜씨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동양 부채가 이제 유럽에 건너가게 된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 부채가 어떻게 유럽에 건너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인데 어떻게 동양 부채가 유럽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바로 복잡하고도 솜씨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양에서 부채가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나라 부채는 드디어 나왔어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나라도 부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채 왜 안 나오나? 여기 나옵니다. 교역 물품으로 일찍이 중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은 재료가 대와 한지가 주가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부채에 오칠을 하거나 들기름을 먹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자, 여기 보면 부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글 내용 잠깐 보면 옛날에는 단오날에 선물로 부채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임금도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였는데 벼슬 품수에 따라 부채살의 개수를 맞춰주었대요. 매우 세심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부채살이 촘촘하고 성긴 정도로 그 사람의 벼슬과 신분도 어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이야기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부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한 글입니다. 자, 글 내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글의 특징 정리해 봅시다.
부채의 종류 소개하고 있었죠? 둥글 부채와 젖부채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동양 부채가 어떻게 유럽에 전해졌는지 그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각 문단의 내용 통해서 구조 살펴보도록 하죠. 1문단에서 부채는 더위를 식히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부채의 쓰임을 소개하고 있고요. 2문단에서는 부채의 종류인데 둥글 부채와 젖부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3문단은 중국과 일본 부채의 특징입니다. 부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그 장식에 공을 들였다는 것,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어서 동양 부채가 유럽에 전해지는 과정이 4문단에 나와 있고 마지막 5문단에선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글은 부채의 쓰임, 종류, 동양 부채와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까지 나와 있는 글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사실 2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으로 찾아야 돼요. 때문에 1, 2, 3, 4, 5번을 읽은 다음에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 지어서는 안 되죠. 글의 내용하고 관련 지어야 됩니다. 글의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요 글에 요 내용 나왔으니까 이건 맞아. 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해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되죠. 젖부채는 손잡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 나오죠. 젖부채의 부채살은 손잡이 끝에서 대갈못이나 핀으로 고정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다. 둥글 부채는 둥근 모양이고 젖부채 주름 잡혀 있고 젖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젖부채와 둥글 부채 모두 부채살에 천이나 종이 붙여 만든다는 내용은 모두 그래서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어지는 문제.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고급 부채의 장식이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까닭이 뭐지?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글에 나오는 내용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까닭, 답이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골라주면 답은 5번이 됩니다. 부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자들만 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글에 보면 부채는 남자들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안 나오죠. 부채를 의상의 부속품으로만 사용했다? 부채의 쓰임은 다양했습니다. 의상의 부속품 아니라 여러 가지 쓰임이 있었고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게 부채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유럽인들의 취향을 결국 맞추기는 했는데요. 유럽인들의 그 취향을 맞췄다기보다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또 이 솜씨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1번과 2번 같은 문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그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고 그 내용과 완전히 맞다. 그럴 때 맞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맞는 내용, 틀린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사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 부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채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과 일본 문화권에서는 부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의미를 부채에 부여했다면 부채가 정말 중요했구나. 이 사람들이 부채를 참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것을 찾으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채를 매우 귀중한 물건으로 여겼다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따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찾을 수가 없죠. 요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골라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볼까요? 기억과 관계 있는 부채의 쓰임 그랬는데 기억은 의식을 거행할 때입니다. 의식을 거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행사에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부채가 어떤 행사에 쓰인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행사의 내용은 그렇죠. 홀예 때에 부채로 신랑의 얼굴을 가리고 입장하였다가 가장 알맞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그 리을에 보면 부채를 장식품으로 여겨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장식품으로 들고 다녔다는 것은 부채가 의상의 이제 부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니은에 나오는 다음 낱말들의 관계 그랬어요. 니은은 접었다, 폈다. 그래서 접다, 펴다. 어떤 관계일까요? 접고 펴고, 그죠? 딱 봐도 우리가 서로 뜻이 반대야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사실
단어, 그러니까 낱말의 의미는요, 국어 사전을 찾는 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국어 사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력을 좀 키워두는 것이 중요하죠. 자, 국어 사전 찾으면 접다는 폈던 것을 본래의 모양으로 되게 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펴다는 접히거나 개킨 것을 젖히어 벌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때문에 서로 의미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들의 관계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다.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어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좀 우리가 당황해요. 어떡하지? 어휘 문제가 또 나왔어. 나 정확한 거 모르는데 큰일 났어 싶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배경 지식으로 쌓아두기만 하면 돼요. 아, 접다는 이런 뜻, 펴다는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한 번씩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 모르는 어휘 너무 많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치?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문제입니다. 부채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부채는 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다. 무엇에 따라? 그렇죠.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고, 특히 동양권에서는 부채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무엇에 공을 들였다고? 그 장식에 공을 들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력, 우리의 어휘력을 쏙쏙쏙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의 뜻을 참고해서 빈칸,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보죠. 어머니는 중국에 가셔서 중국 전통 이것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여자들이 입는 겉옷, 저고리와 치마를 이루는 것. 의상이에요. 의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으면 여러 뜻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이 입는 겉옷, 저고리와 치마의 이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태풍으로 이것이 끊겼어요. 선박이 지나다니는 바다 위의 길, 뱃길이라고도 하는데 한자어로는 항로입니다. 상로가 끊겨서 일정의 차질이 생겼다. 자, 3번 인간의 신체는 복잡하고 이 구조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솜씨나 기술 따위가 정밀하고 교묘한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정교한입니다. 정교한의 뜻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앞서 문제에서 어휘 문제에서 낱말들의 그 의미 관계에 대한 문제 살펴봤었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낱말들의 관계. 두 낱말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낱말들의 관계라고 합니다. 낱말의 뜻이 서로 비슷한 관계, 반대되는 관계, 다른 낱말의 뜻에 포함되거나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낱말들의 의미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초등과정에서는 이제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낱말들의 관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낱말이라고 하는 건 뜻이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답과 응답은 서로 뜻이 비슷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대답했다. 또는 그가 응답했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뜻이 비슷하다고 하지 뜻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으려면 항상 이 낱말을 쓸 수 있는 자리에 뜻이 똑같다고 하면 그 똑같은 다른 낱말을 항상 넣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잡다라는 낱말에 뜻이 비슷한 낱말은 쥐다예요. 쥐다. 그래서 뭐 연필을 잡다, 연필을 쥐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잡다와 쥐다가 뜻이 똑같은 낱말인 건 아닌 것이, 자, 쥐를 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쥐를 잡는 경우가 뭐 위기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가정집에서도 쥐를 잡는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쥐를 잡아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뭐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쥐를 잡읍시다 뭐 이랬어요. 이때 쥐를 잡다. 그럼 잡다와 쥐다가 뜻이 비슷하니까 잡다 자리에 쥐를 쥐다를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쥐를 쥐다. 쥐다를 넣어서 쥐를 쥐다.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두 문장의 뜻이 같아요? 아니죠. 쥐를 잡다와 쥐를 쥐다는 뜻이 달라요.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말은 뭐다? 잡다와 쥐다는 완전히 뜻이 같은 말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이제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라고 쓰는 낱말들의 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낱말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요 낱말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뜻이 같은 낱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뜻이 비슷한 낱말이라는 말만 써요. 자, 이어서 뜻이 반대되는 낱말. 말 그대로 뜻이 서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뜻이 반대되는 관계가 되려면은요. 두 낱말들 사이의 의미 관계가 다른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고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여야 돼요. 딱 하나의 부분,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느리다와 빠르다가 뜻이 서로 반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고 빠르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리다의 반대가 빠르다가 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만 서로 의미가 반대인 거예요. 나머지 의미 요소는 다 똑같고 그래서 서로 반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할머니의 반대말은 할아버지만 되는 거죠. 할머니의 반대말이 아빠나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딱 하나의 의미 요소, 성별이라는 하나의 의미 요소에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기 때문에 반대가 될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한 낱말의 반대,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는 포함하는 낱말 관계입니다. 포함하는 낱말 관계는 포함하는 낱말이 있으면 포함되는 낱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짝을 지어서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꽃과 진달래의 관계. 진달래는 꽃에 포함되죠. 이럴 때 꽃은 진달래를 포함하는 낱말이고 진달래는 꽃에 포함되는 낱말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굉장히 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지금 진달래는 포함되는 낱말이고 꽃은 포함하는 낱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식물이라고 하는 단어, 낱말을 가지고 오면 식물과 꽃의 관계. 이때 꽃은 식물에 포함되죠. 이때는 포함돼요. 꽃이. 식물은 꽃을 포함하는 낱말입니다. 꽃과 진달래의 관계에서 꽃은 진달래를 포함하고 진달래는 꽃에 포함되지만 꽃과 식물의 관계에서 이번에 꽃은 식물에 포함되는 낱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 낱말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 비슷한, 반대되는, 포함하는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입니다. 자, 동물과 개 어떨까요? 동물 가운데 개가 있는 거죠. 즉, 개가 동물에 포함되는 낱말. 동물은 개를 포함하는 낱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는 어떤 관계다? 포함하는 낱말 관계.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이어서 사람 대 인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죠? 비슷하게 쓰죠. 때문에 사람과 인간의 관계는 비슷한 낱말 관계. 자, 길다와 짧다. 길다, 짧다. 단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다와 짧다는 뜻이 반대되는 낱말 관계입니다. 자, 낱말들의 관계는 초등과정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중학과정에서도 역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휘력을 기른다고 할 때 낱낱의 단어의 뜻을 따로따로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이 낱말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본다면 앞서 우리 느리다와 빠르다 그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서로 반대였기 때문에 국어사전도 그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낱말들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개념화해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휘 공부를 할 때 이 낱말과 의미가 비슷한 낱말은 뭐가 있을까? 이 낱말과 의미가 다른 낱말은 뭐가 있을까? 이 두 낱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